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기본 강의 좀 시작해 볼게요. 기본 강의 좀 시작할 때 이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공시법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개념 이해 과정, 그다음 개념 완성 과정, 그다음 기본 과정.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핵심, 요약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근데 실제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기 위해서 반드시 수렴해야 될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인데 그러면 개념 이해 과정과 개념 완성 과정은 선생님 만들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네.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준비하신 분들은 이 과정이 다 마쳐졌을 건데 이제 1월 달부터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이 과정을 건너뛰고 이것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것부터 시작해도 되죠. 네,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서로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서로 이야기가 통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야기를 통할 때는 우리는 언어로서 하잖아요. 그럼 그 언어가 서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언어가 서로 이해가 안 되면 내용을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도 내용적 과정을 모르니까 공부하는데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의 이해가 이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이 기본 과정을 무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월 달 처음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개념 이해 과정이 뭐냐면 기본적인 체계예요, 체계. 개념 완성은 기본적인 체계에 플러스 기본적인 용어에 관해서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기본 과정부터는 우리가 체계도 잡고 용어도 잡고 이제 서서히 뭐도 해 나가야 된다. 내용적인 부분 암기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1월 달부터 들어도 체계도 할 것이고 용어도 할 것이고 암기도 시켜줄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들어도 되겠네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우리가 어차피 동일한 시간 내에 이거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시간 내에 플러스 암기까지 시켜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관한 부분이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죠. 똑같은 시간 내에 배분을 시키려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적법과 등기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과정부터 들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민법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 완성 요 과정을 좀 수렴하고 이제 등기법을 좀 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봤는데 지적법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게 무슨 용어인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지적법도 개념 완성 과정 정도는 들어보시고 기본 과정으로 넘어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수업을 일단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충분히 나는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본 과정부터 계속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근데 들어보니까 이건 무슨 외국어 하는 것 같아, 외계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개념 완성 과정을 듣고 기본 과정으로 오시는 게 오히려 늦은 듯 하지만 더 빠른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기존에 공부해 오셨던 분들이든 아니든 이제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 뭐냐면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암기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암기. 그럼 암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시험은
암기가 되어 있느냐, 암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해라는 것은요, 최종적으로는 뭘 하기 위해서 암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암기를 할 때 우리가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암기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기본서 내용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기본서, 이 기본서 내용 안에는 이해를 시키기 위한 문장도 굉장히 많아요. 이해를 시키기 위한 문장도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다수. 근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암기할 분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해해야 될 문장과 암기해야 될 문장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교환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교환을. 그러면 여기에 필수 암기사항에서 지적법이 논점을 제가 20개를 만들어 왔거든요. 20개. 통상 지적법이 12문항이 출제됩니다. 12문항. 지적법 12문항, 등기법 12문항인데 그럼 지금 제가 제공하는 필수 암기사항 총 20가지가 있는데 그 필수 암기사항 20가지를 내가 정리를 다 하고 시험장에 갔을 때 과연 내가 몇 점 정도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제공한 필수 암기사항 이 내용을 가지고 지적법을 접근하게 되면 9개에서 11개까지 맞출 수가 있어요. 선생님 12개는 안 되나요? 예, 12개는 안 돼요. 12개가 만점이거든요. 12개는 기본서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해도 12개를 못 맞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단 제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시험 출제 범위는 맞지만 기본서에 없는 내용을 출제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량이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본서 내용도 실제로는 공부할 분량의 시험 범위의 한 반 정도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12문제를 다 맞추기 위한 범위를 공부하려면 민법 같은 경우에는 32강이 아니라 320강을 강의해도 출제 범위를 다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통상 우리가 비율적으로 10% 정도는 일단 신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영역. 즉 킬 퀘스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죽이는 문제. 그러니까 손 대지 마라. 그냥 봤을 때 이거 우리가 본 지도 없는 거야. 그러면 3번 찍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그런 식의 논점으로 비교해 보면 실제 우리가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것은 몇 개가 만점이다. 11개가 만점이라는 게 지적법 같은 경우에. 뭐 민법 같은 경우는 40문항이 10%니까 4문항 빼버리면 36문항이 만점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실제. 그렇다면 지금 제가 제공한 필수 암기 사항만 가지고도 9개에서 11개를 맞출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 정확하게 암기를 다 하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핵심 요약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 요약에 뭐 다른 내용이 있느냐? 안 그래요. 그럼 핵심 요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기본 과정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뭐 하는 거다? 복습하는 거예요. 그럼 복습을 할 때 핵심 요약은 가장 크게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는 체계라든지 용어 이런 거 다 빼버려요. 핵심 요약 3, 4월 과정 가면 그때는 순수하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다? 수업 시간을 통해서 계속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이 거치고 나면 이제 기출문제라든지 문제풀이를 가면서 암기한 걸 자꾸 적용하는 과정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눠준 교환에 있는 것만큼은 꼭 가져간다라는 마음으로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암기도 암기지만 저는 합격도 목표가 있지만 좀 공부를 학문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학자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요 내용 제가 제공한 필수 암기 사항 외에 기본서도 자꾸 읽어보는 게 좋아요. 읽어보는 게. 근데 이제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기본서를 10번 봐야 합격한다. 기본서를 7번 봐야 합격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100%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약 한 50% 정도는 공감을 해요. 그럼 그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내용적인 부분이 잘 이해가 되면 아무래도 암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를 많이 읽다 보면 내용적 이해가 깊어져요. 그러면 암기가 좀 뭐해진다? 수월해지니까. 그런데 그거는 맞지만 그런데 시간 투자 비용 효율성은 저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투자 비용 대비 효율성은 떨어진다. 왜 그러냐? 이해는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서는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 독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서를 자꾸 읽으면서 뭐 한다? 스스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기본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뭘 하면 된다?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교환을 통해서 뭘 하면 되고? 암기를 하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1, 2월 달 또 진행을 해 볼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오거든요. 필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는 개인적 선택 여부예요. 개인적 선택 여부.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필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필기를 하는 걸 거잖아요. 그죠? 왜? 암기해야 될 내용은 교환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업 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수업 마치고 나면 이 부분 좀 잊어버릴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뭐 하면 된다? 필기한 내용을 캡처해서 가져가시면 될 거고. 근데 이 정도 내용은 굳이 내가 이거 없어도 뭐 암기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 하시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이제 그거는 개인적 선택 여부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가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간단히 제 소개 좀 해볼게요.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요. 담당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럼 이 단어에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 법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공시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제 이름은요. 배상룡 하면 틀려요. 배상룡이 아니고요. 배상룡입니다. 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성명, 제 주소, 주소는요. 중산동 하늘 별빛로 111 여기에 저는 거주하고 있어요. 주민번호는요. 71로 시작합니다. 앞에 게 일자로 시작하고요. 이자로 시작하면 안 되죠. 제 키는 180입니다. 요즘 몸무게가 조금 좀 날씬해진 것 같아요. 뭐예요? 제 몸무게 이제 82kg입니다. 아주 준수하죠. 제 고향은요. 고향은 경남 진해시 두동. 이거는 과거. 현재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그 다음 두동. 이렇게 가요. 현재.
제 성격은요, 굉장히 차분한 성격이에요. 차분하고 냉정한 성격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나요? 따뜻하게 보이나요? 실제로는 따뜻해요. 예. 근데 강의 시에는 차분하고 좀 냉정하게 강의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또 강의란 게 그렇거든요. 강사가 가장 멋있을 때가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강의에 몰입해 있을 때. 예. 그럼 그때는 내가 몰입해 있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조금 목소리가 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 또 특히 뭐 좀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잘 맞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그러는데, 또 의외로 몰입한 교수님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천생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한 이제 조절을 좀 하면서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지금 저에 관한 정보를 지금 제가 이렇게 판서를 했잖아요. 그죠? 판서. 그죠? 판서를 통해서 저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알린다. 그죠? 공시라는 개념이요, 외부에 알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뭐 해준다? 알려주는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자로 공자는 공공연할 공자고 시자는 보일 시자예요. 공공연이 뭐 해준다? 보여준다.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이라면 뭐가 있냐면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무엇을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토지에 관한 정보도 있을 거고 건물에 관한 정보도 있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성명을 좀 볼게요. 그러면 토지에 관한 정보는 대장이라는 공적 장부에 의해서 일정한 정보가 외부에 공시가 되고요. 토지에 관한 정보는 토지든 건물이든 이제 공시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이 있는데, 이 지자를 보게 되면 이 지자가 땅지자예요. 땅지자. 이 적자가 기록할 적자거든요. 그러면 땅을 기록하는 법이 지적법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에는 크게 지적법과 등기법이 있는데, 지적법은 토지와 건물 중에서 뭐만 공시의 대상으로 한다? 토지만 공시의 대상으로 하고 건물은 공시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등기법은요, 부동산 등기법이거든요. 그럼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등기법은 토지도 공시하고 뭐도 공시한다? 건물도 공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적법에서는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할 때 공시할 수 있는 공적 장부가 필요한데, 그 공적 장부를 우리는 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표현 자주 듣잖아요. 대장이라는 공적 장부에 의해서 정보를 공시하고요. 그다음에 등기법은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의해서 일정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를 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보면 상용에 관한 정보는 지금 어디에 공시가 되고 있다? 칠판에 기록을 해서 공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대장과 등기부라는 곳에 기록을 해서 외부에 뭘 한다? 공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적법은 대상이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등기법은 토지, 건물을 둘 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등기부하고 대장을 서로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비교를 할 때 건물을 기준으로 지적법과 등기법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뭔가 비교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나는 이런데 너는 그래. 이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교하려면 대조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가 존재하지 않으면 비교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적법과 등기법을 비교해 봐야 된다. 달리 말하면 대장과 등기부를 비교해 봐야 된다. 이 표현을 쓸 때는 건물을 기준으로 이 법을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 결국은 토지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드러나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토지가 존재한다면 이제 토지를 기준으로 두 가지 법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토지를 기준으로 두 가지 법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결국은 하나의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는 대장으로서도 일정한 정보를 기록해서 공시를 하고 등기부에도 토지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서 외부에 뭘 한다? 공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가령 예를 들면 만약에 역삼동 17번지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토지는 대장에 의해서도 공시가 되고 이 토지는 등기부에 의해서도 정보가 외부에 뭐가 된다? 공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의 토지를 대장에 의해서도 공시하고 등기부에 의해서도 공시한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장에서 공시되는 정보와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정보는 동일한 토지를 두 가지 방식으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대장에서 공시되는 정보와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정보는 뭐 해야 한다?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토지를 왜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마무리할 때 한번 정리를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배상용인데 배상용으로 적었으면 용으로 뭐 한다?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수정하는 것을 우리는 통상 정정을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정정.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제 주소를 하늘별빛로 111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그죠? 하늘별빛로 111. 그럼 이걸 우리는 흔히 도로명 주소라고 합니다. 도로명 주소. 흔히. 근데 우리가 토지든 건물이든 토지에는 도로명 주소라는 게 없어요. 건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건물은 과거에는 있잖아요. 과거에 하늘별빛로 111번지가요. 지번으로 따진다면 중산동 14의 1, 뭐 14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도로명 주소로 따진다면 예를 들면 하늘별빛로 11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 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면 지번 주소지다라고 하고요. 아래를 도로명 주소지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우리가 등기부든 대장이든 뭔가 기록을 할 때는 있잖아요. 이 도로명 주소지와 지번 주소지를 병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기. 함께 기록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법 조문상으로는 항상 지번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도로명 주소지는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등기부라는 곳에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기록하거든요. 그럼 등기명의인의 표시는 뭐를 말하냐면 등기부상의 명의인의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가령 예를 들면
이 아파트는 배상용 씨 소유야.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럼 등기부에는 배상용 씨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기록될 거라고요. 그럼 그 세 가지를 합쳐서 배상용 씨가 저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명인이다라는 게 배상용이고 그 명인의 정보가 표시라는 단어를 읽힌다고요. 그럼 등기명의인의 표시라는 것은 배상용 씨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인데 이때 주소지도 도로명 주소지가 있을 거고 뭐다? 집원 주소지가 있다면 우리 공부할 때의 기준은 뭐다? 집원 주소지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는 도로명 주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제고는 경남 진해시 두동입니다. 과거 주소지고요. 과거 주소지. 근데 위에 주소지를 보면 구라는 게 없잖아요. 구. 그죠? 그럼 아래는 뭐가 있어요? 구가 이렇게 있죠. 구가. 우리가 지적법을 강의하다 보면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소관청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지적소관청이라는 표현은 지적을 담당하는 관청이거든요. 그럼 지적소관청은 우리는 통상 누구를 말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라는 게 이제 키워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보면 위에는 금방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는 구청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진해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래는 보면 구청장이 있죠. 그럼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니까 창원시는 지적소관청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에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서울특별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고 구청장이 다 지적소관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구청장 중에서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치구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자치구 구청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물어보면 시험과 관련했을 때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가세요. 자치구 구청장은요. 자치구 구청장은 뭐 투표를 해서 뽑는 사람이 투표. 근데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요.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임명직이에요. 임명직.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렇게 할 때는 강남구청장 선거해요, 안 해요? 하죠. 하죠. 그럼 그 사람은 자치구 구청장이에요. 근데 창원시 진해구 이렇게 있을 때는요. 수원시 팔달구 이랬을 때는 구청장은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다 투표를 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냐 자치구가 아니냐는 그렇게 간단하게 구별하시면 되고 또 구별 방법은 일반적으로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뭐 30만 기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거기에 구를 두지 않으면 행정 업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구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우리 공시법 공부할 때는 자치구냐 자치구가 아닌 구냐 그거는 여러분이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제 간단한 소개를 통해서 공시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했고 제가 강의해야 될 부분이 지적법과 등기법이 있는데 지적법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등기법은 토지와 뭐를 대상으로 한다? 건물 둘 다 공시의 대상으로 한다. 근데 지적법이든 등기법이든 어차피 동일한 토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모하기 때문에 공시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토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되는 그 정보는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되고, 지적에서는 대장이라는 공적 장부에서 정보를 공시하고,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서 일정한 정보를 공시한다. 그러면 등기부와 대장 사이에서 공시되는 정보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공시할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본론적인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부동산 공시법을 보면 이제 가볍게 이거는 뭐 좀 이제 들으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될 거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자, 부동산 공시법은 크게 이제 지적법하고 뭐다? 예, 등기법 이렇게 두 가지 법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지적법은 대장이라는 정보에서 정보를 공시하고, 등기법은 등기부라는 정보에서 정보를 공시를 해요. 자,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는 금방 말한 것처럼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정보,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뭐가 있느냐면, 이제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 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거든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라는 용어는 뭐냐면, 사실관계라는 것은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외부에서 드러나는 물리적 현황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현황. 그다음에 권리관계라는 것은 그 물리적 현황을 지배하고 있는 권리를 공시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권리를. 그럼 가령 권리관계는 뭐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누구다? 뭐 소유권이 되겠죠. 소유권, 뭐 소유권, 기타 지상권, 지역권 막 이렇게 나올 거고요. 나올 거고. 그러면 사실관계라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비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토지를 기준으로. 그럼 역삼동 17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뭐. 그럼 사실관계는 역삼동 뭐 17번지 지목운천 면적은 330제곱미터. 그러면 역삼동 17번지의 지목운천이고 면적은 330제곱미터의 토지를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디에 공시를 한다? 대장에도 공시하고 어디에? 등기부에도 공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상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똑같이 공시가 될 건데, 그러면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공시를 한다면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즉 토지가 가지는 외부에서 드러나는 물리적 현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역삼동을 소재라 하고요. 17을 지번이라고 읽고요. 전을 토지의 용도, 즉 지목이라고 읽습니다. 330제곱미터를 이 토지의 면적이라고 읽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보는 소재라든지 지번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면적, 이 네 가지가 사실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인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토지의 형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의 가격이 있을 수 있고요. 기타 등등 많은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러한 정보 등은 어디에서만 공시가 되느냐면 대장에서만 공시가 돼요. 그럼 그 말은 이 대장에는 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도 있고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도 있는데, 대장은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게 뭐다? 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주로 많이 공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공시될 것이 대장에는 뭐까지도 공시된다? 플러스 알파까지도 대장에서는 공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알파는 어디에만 공시된다? 대장에만 공시되는 거예요. 자, 권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토지에 관한 소유자가 누구다? 현재 김갑동 씨예요. 근데
우리가 권리관계 중에서 김갑동 시인데 근데 소유권만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도 존재하지만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환매권, 기타 많은 권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기타 그 많은 권리들은요. 그 기타 많은 그러한 권리들은 이런 B라는 권리들은 어디에만 또 공시가 되느냐면 등기부에서만 공시가 돼요. 대장에는 공시가 되지 않고요. 그러면 등기부에서도 결국은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우리가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를 보려면 어디에만 공시된다고 했으니까 등기부상에서만 공시된다고 했으니까 대장에는 공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라는 애는 이 권리관계를 뭐하기 위해서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흰색 있잖아요. 흰색. 흰색은 여기 적히는 흰색은 공통적으로 공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노란색은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좀 더 추가적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다? 대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추가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등기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에 여기에 있는 알파, 권리관계에 여기에 있는 베타 이제 이걸 좀 조심해 봐야 된다고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등기부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알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장에는 베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 말은 금방 우리의 출발은 뭐냐면 등기부와 대장은 동일한 부동산을 외부에 뭐하고 있다? 공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장과 등기부 사이의 기록 내용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치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용어예요. 일치한다. 근데 일치한다의 반대말은 뭐죠? 불일치한다거든요. 그럼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부터 일치, 불일치의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야, 너랑 나랑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일치해. 야, 너랑 나랑 이런 부분은 정말 일치하지 않아. 지금 제가 강의할 때 좀 이상한 걸 못 느꼈나요? 못 느꼈구나. 앞에 사람이 없는데 야, 너랑 나랑 이런 거는 일치해. 이거는 좀 이상하죠? 미친놈이에요. 누군가 상대방이 존재할 때 누군가 있어야 돼요. 야, 갑동아, 너랑 나랑은 이런 거는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아. 음식 취향이. 야, 갑동아, 너랑 나랑 음식 취향은 일치하는데, 야, 영화의 취향은 정말 서로 불일치하는구나.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람은 미친 사람 돼요. 그 말은 뭐냐?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라는 표현을 적기 위해서도 반드시 대상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표현을 쓰려면 흰색 글자만 공통적으로 여기는 흰색 글자만 공통적으로 공시되는 거니까 흰색 글자에 한해서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에 한해서는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알파와 베타는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알파는 등기부에는 알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일치, 불일치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베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에는 베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타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것 자체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시험 문제를 내어보잖아요. 내어보면 베타는 이러이러이러함으로 대장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지문을 내봐요. 그러면 그는 전제 자체가 뭐하다?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내면 일치, 불일치란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게 왜 불일치할까?
이게 왜 일치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사고가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등기부와 대장을 서로 비교할 때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표현은 어디 선까지만 나온다라는 걸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수업을 들으면 당연히 논리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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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와 베타는 일치 불일치가 안 돼. 당연하지.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그 지문을 보고 막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암기가 필요해요. 그럼 일치, 불일치를 논할 때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이 5가지 흰색 글자만 일치, 불일치를 논할 수 있다까지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럼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는데 이 대장을 담당하는 기관과 등기부를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장은 지적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청에서 담당을 하고요. 등기부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그 업무를 담당해요. 그럼 업무를 담당하는 권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담당 기관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사실관계가 지목이 여기에서는 전으로 공시된다면 등기부상에서도 지목은 뭐다? 전 이렇게 공시가 될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이라는 용어는요. 지목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대한민국에 많은 토지의 용도가 있는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다 모아서 전 이렇게 이야기해요. 흔히 한자로 밭전자예요. 밭전자. 밭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지의 용도가. 자, 그렇고요. 자, 그런데 그 뭐 둘 다 똑같이 공시가 되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용도가 현재는 전인데 이 토지를 형질 변경 등의 공사를 통해 가지고요. 이 토지를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형질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요. 통상 우리는 지목을 기준으로 할 때는 지목은 대라고 부릅니다. 흔히 대. 흔히 여러분이 대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 표현을 지적법에서는 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다만 뭐 부동산이나 결혼시가는 대라는 표현보다는 뭐다 대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표현상의 각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내용상의 차이점은 크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토지의 용도를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용도를 만약에 바꿨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용도를 바꾸었다면 지금 공시되는 정보는 전으로 공시되잖아요. 그럼 전으로 계속 공시하면 잘못된 정보를 국가가 공시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정보를 전에서 뭐로 바꿔야 한다? 대로 바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역삼동 17번지 전 330제곱미터의 토지는 여러분, 지금 수업을 듣는 여러분의 토지다라고 가정하면서 수업을 한번 들어볼게요. 실무에서도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이것은 써먹을 일이 꼭 생길 거예요. 그럼 내 토지가 원래 전이었는데 지금 형질 변경 공사를 해서 용도를 대로 바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내 토지가 등기부에서도 공시되고 대장에서도 공시되는데 그러면 등기부와 대장에서 공시되는 정보는 지금 현재 토지의 물리적 현황하고는 잘못되게 공시되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는.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적소관청을 가든 등기소의 등기관한테 가든 이 정보를 전해서 뭐로 바꿔달라 대로 바꿔서 공시해달라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나의 토지를 전해서 대로 바꿔주세요라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전해서 대로 바꿔달라 해야 되는데 바꿔야 될 서류가 2개잖아요.
대장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한다? 등기부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몸은 하나잖아요. 몸은 하나. 그러면 등기소와 대장소관청을 둘 다 동시에 갈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등기소부터 먼저 갈 건지 아니면 지적소관청에 먼저 갈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시 10초 동안 정도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런 사회라면 그렇지, 나의 토지에 관한 정보는 현재 대로 바뀌었는데 전으로 등기부에서도 공시되고 대장에서도 공시되니까 이 정보를 현황에 맞도록 공시해 주는 게 맞아. 그러면 나의 토지는 대로 바뀌었으니까 대로 바꿔주세요라고 가야 되는데 두 가지로서 공시가 되다 보니까 소관청에 먼저 갈지 등기소에 먼저 가야 될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디부터 먼저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그렇죠. 사실은 안 해봤죠. 그냥 알아서 이야기해봐. 근데 제가 답을 요구하지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랄 때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정답이든 정답이 아니든. 예. 어, 아마 대부분 지적소관청이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죠? 지적소관청이 정답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대장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에서 대로 바뀌는 것은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그래서 어디부터 간다? 지적소관청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럼 소관청에 가게 되면 소관청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 실제 토지에 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 실사라는 표현은요. 실질적 심사를 줄여서 실사라고 합니다. 실질적 심사라는 것은 사실관계 물리적 현황을 실제 가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조사해 보니까 현황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서 뭐로 정리를 해준다? 대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고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되었어요. 정리가 딱 된 이 순간, 이제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키워드. 그럼 이 순간 누군가 역삼동 17번지 김갑동 씨 소유 토지에 대해서 대장도 발급을 받아보고 등기부도 발급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3자 손앞에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대장에서는 지목이 뭐라고 공시가 되고 등기부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배우기에는 동일한 토지를 두 가지 방식으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공시되는 기본적인 정보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등기부는 전, 대장은 대로 공시되면 불일치한 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의 용도가 두 개가 될 수는 없거든요. 하나의 필지에는 반드시 지목은 몇 개여야 한다?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이냐 대이냐를 판단해야 될 시점이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상황적 요소를 보니까 이 토지는 전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대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대가 맞죠. 그럼 그 말은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이처럼 현황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공적 장부가 동시에 정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사실관계는 뭐부터 정리가 된다? 대장부터 정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럼 불일치가 발생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전체적인 흐름상을 봐도 여러분이 판단을 할 때는 토지의 지목은 뭐라고 판단해야 된다? 대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실무에서 중개업을 할 때 틀림없이 이런 현상을 꼭 맞닥뜨리게 돼요. 그러면 토지를 중개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토지의 지목은 두 개예요.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토지의 지목은 뭐다? 대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제 오셨죠? 자, 그런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등기부와 대장은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기 때문에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 또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시켜 주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양자는 꼭 뭐 해야 되니까? 일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있잖아요. 되고 나면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를 담당하고 있는 등기관에게요. 전을 대로 바꾸어서 정리하세요라고 알려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알려주는 절차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등기촉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래서 이 등기촉탁이라는 용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역순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옆 동료가 언니 왜? 아니 등기법과 지적법과의 관계에서 있잖아. 그 등기촉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등기촉탁이라는 용어가 도대체 뭐야? 그러면 그거? 그거 등기촉탁 그거잖아. 이렇게 설명해서는 아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한다?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일치해야 돼. 근데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하면 대장부터 먼저 정리가 이루어지거든. 그럼 대장상의 정리가 이루어지는 순간 등기부와 대장 사이에서 사실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양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양자를 일치시키세요라고 알려주는 절차를 용어의 정리로 등기촉탁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옆 동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다? 용어의 정의라고요. 그러니까 용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야. 용어가.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이런 상황에서는 등기 촉탁을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강의하는데 수험생은 등기 촉탁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강의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워버렸네. 그래서 개념 완성의 용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방 들으면서 이제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충분히 이 정도 용어는 내가 개념 완성을 통해서 뭘 안 봐도 이 정도 용어는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암기해야 되겠다 하면 굳이 개념 완성 과정을 들을 필요는 없고 좀 더 용어에 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 방에 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 하면 뭐 한다? 개념 완성 과정을 들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로 소유자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소유자가 갑에서 매매 등을 통해서 을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구조예요. 그럼 소유자가 현재 을이라면 등기부에도 대장 권리관계 대장에는 갑으로 되어 있을 거고 등기부에도 뭐다? 갑으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권리적인 부분들은 뭐가 기준이 된다? 등기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부부터 먼저 똑같은 구조로서 정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되는 순간 양자에 뭐가 발생한다?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럼 역시 이 경우에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대장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소유자를 갑에서 을로 정리하세요라고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는 소유권이 달라지는 거니까 소유권 변경의 통지라는 절차를 통해서 알려준다고요. 자, 그럼 결론은 이제 지어볼게요. 이제 결론. 등기 촉탁이냐, 소유권 변경의 통지냐, 이제 이 용어를 알고 난 다음, 그러면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 안에는 어느 범위까지만 등기 촉탁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냐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등기 촉탁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알파는 등기 촉탁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알파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소유권 변경의 통지는 소유
소유권에서만 적용되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는 적용이 될 수도 없다. 왜? 대장에는 소유권만 공시되고 베타가 공시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기준을 좀 세워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또 암기사항이 뭐냐면 결론. 만약에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사실관계의 기준, 사실관계는 뭘 기준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대장을 기준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등기부와 대장, 자, 대장과 등기부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양자는 일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사실관계의 기준은 뭐가 된다? 대장. 이렇게. 그럼 권리관계의 기준은 뭐가 된다? 등기부. 이 정도만큼은 꼭 기억을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사실관계가 불일치가 발생했다? 그럼 기준은 뭐다? 대장.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기준은 뭐다? 등기부. 이 단어는 최종적으로 암기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 자체가 선생님 그럼 시험에 나옵니까? 이 자체가 시험에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구조가 시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현상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대로 노출되지 않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지문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공부를 할 때 지적법에서는 사실관계 위주로 공부를 하겠죠. 그럼 지적법에서도 권리관계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나오거든요. 그럼 지적법에서 제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강의할 때는 제 머릿속에는 항상 지적법에서 강의하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뭘 기준으로 강의하는 거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강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등기법을 강의한다면 권리관계를 위주로 공시하는 법이잖아요. 그럼 등기법에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등기법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강의를 할 때는 제 머릿속에는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가 정리될 것이다 라는 걸 기준으로 저는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의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서 한 단계 조금만 지문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기 위한 전초 과정으로서 이 내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잠시 쉬었다가 무슨 법부터 강의할 거다? 지적법부터 본격적으로 강의한다. 그럼 지적법 강의할 때는 저는 뭐 위주로 강의하면 돼요? 사실관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갈 거라는 겁니다. 되겠죠? 예,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법 강의 시작할게요. 네.